예, 시청자 여러분,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2017년 한국 사회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를 놓고 뉴스룸 신년 특집 대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아직도 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왜 이렇게 탄핵이라고 하는 극단적 조치까지 요구하는지를 아셨으면 아마도 지금처럼 직무정지 중에 또다시 직무행위에 해당되는 홍보라인을 동원해서 간담회를 하는 그런 거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국민들이 느끼는 좌절감의 가장 큰 그 본질적 내용은 이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그 주변 세력들이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본인들은 예배적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전히 직무 정지된 중에도 자신들의 변명을 위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라고 하는 공간에서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기자 간담회를 하는 걸 보면서 문제를 점점 확대시키는구나. 여전히 국민에 대한 존중감이나 민주공화국의 가치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헌법재판 종류 중에 예를 들면 정당 예산도 있을 수 있고 소위 이제 파면에 해당되는 탄핵 절차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입증이라고 하는 게 이게 형사처벌을 한다고 아주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또 정당 예산 이런 것도 정말 심각한 고려를 해서 정말 명확한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절차는 사실상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공무원에 대한 파면 절차,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소장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결국 결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입증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예를 들면 지금 7시간, 세월호 7시간을 넣을 거냐 말 거냐 논란이 있었던 이유는 그게 실체 심리가 과연 현재에서 가능하겠냐. 괜히 이것 때문에 시간만 끌고 무용하지 않느냐라는 논쟁 때문이었던 걸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최고의 구조 책임자, 최종의 구조 책임자가 7시간 동안 서면 보고만 받고 나타나지도 않았고 거기에 더해서 온 국민이 그 수백 명이 배 안에 갇혀서 침몰하는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저거 큰일 났구나 하고 있는데 딱 이 나라의 최고 책임자 한 사람만 오후 5시 넘어 나타나가지고 전혀 그 장면을 보지 못한 말을 했거든요. 예. 그 7시간 동안 뭘 했냐는 제가 보기엔 거의 호기심의 영역입니다. 7시간 동안 이미 이 객관적 사실, 드러난 사실만 해도 징계 사유로는 탄핵 사유로는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전 변호사님이나 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7시간의 실체라고 하는 게 밝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 거기서 냈으니까. 잠깐만요. 그럼 왜 내요? 그거 안 냈으면 그만인데. 그날 저녁 5시 넘어서 대통령이 한 말을 온 국민이 기억합니다. 학생들이 구명조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물 위에 떠 있는 걸 생각한 것 같아요. 모든 국민들은 배가 침몰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안에 갇혀서 그야말로 가라앉은 걸 봤는데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안 보고 실제 보고를 전 서면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서면으로 받아서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고요. 청와대에서 내는 온갖 자료들 보면 낼 때마다 자료가 틀립니다. 보고를 누가 했는지 어떤 내용을 했는지가 틀리는데 이걸로 보면 이미 드러난 요 사실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그 침몰하는 장면을 보지도 않았다는 사실 그걸로부터 이미 뭘 했는지 중요하지 않다. 이걸로 이미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호기심의 영역이다. 호기심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특검의 대상인 이 사건, 특히 우리가 박근혜 새누리 게이트 또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사건들은 그야말로 2016년까지 대한민국을 정말 70년 이상 지배해왔던 이 나라 기득권 세력들이 법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국민들을 지배했던 명확한 증거들이고 그 양태조차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아주 저열하고 심각하고 광범위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예. 그리고 죄를 지금 처벌받는다는 꼭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자도 짤막하게. 처벌받는다. 그래서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는 순간에 반드시 집이 아니라 구치소로 가는 모양을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는 재벌들이 이 사건의 실제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재벌들이 이익을 위해서 이 정치 권력자들이 그걸 이용해 먹어서 돈을 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태에서 명확하게 불법적 이익을 취한 이재용, 또 삼성 재벌 이런 쪽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이미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저는 이재용 정도 되는 이 책임자급들은
반드시 형사처벌해서 저는 구속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줘야 예. 이 나라가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 중에 사실과 다른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꼭 교정해야 되거든요. 예. 뭐가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재용 회장의 사실 편법 상속의 수단으로 이용된 건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이 전혀 없었고요. 제일모직 지분만 26%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합병하면서 이 삼성물산 지분이 17%를 갖게 됐고 그래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4.16% 지분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재벌 총수 지위를 상속했어요.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평가 손실을 아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아까 뭐 비슷했다면서요? 비슷하지 않았다니까. 그게 아니고 아니, 국민연금이 말을 좀 똑똑히 들어요. 국민연금이 제일모직도 갖고 뭐예요? 제일모직도 갖고 있고 삼성물산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 1조 2천원씩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합병 비율이 어떻더라도 집진 장사를 우산 장사를 똑같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했는데 무슨 그 이재용이 그게 왜 나와요? 얘기고 예. 이재용 회장은 여기서 엄청난 부당 이득을 얻었고 편법 상속을 거의 완료했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는 아직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이익을 얻었다고요. 이익을 예. 얻었고 손실은 다른 국민연금이 받던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삼성 대리인도 아니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그러시죠. 지금 분열돼 나온 개혁보수신당 저는 그걸 보면요. 또 거짓말 하는구나. 아까 보수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는 진짜 보수적 행위를 하느냐. 제가 유 의원님한테 딱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까 그 안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유 의원님이 소속돼 있던 새누리당이 과거에 북한에 돈 주고 총 쏴달라고 한 일이 있죠. 총격전 해달라고. 예를 들면 그런 거. 병력비, 방위비리 이런 것도 많고요. 정말로 말은 안보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안보를 정략에 악용한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은 그 집단이 그러고 있었으니 거기서 나와서 새로운 보수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문재인 그 민주당 전 대표 보고 뭐 생각이 도대체 뭐냐라는 식의 제가 보기엔 명백한 종북몰이 하셨거든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양극화 책임을 뭐 이렇게 양극화를 해소하는 뭐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뭡니까 그 노동사법 그래서 뭐 노동자들 근로시간 늘리고 평균 통상임금 줄이고 뭐 파견 근로 늘리고 이런 거 하셨거든요. 이거 명백하게 반대 가는 거 하셨던 분 같고 하나만 더 하면 헌법 가치를 존중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김무성 대표님 있잖아요. 같이 행동하고 계시죠. 핵심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예를 들면 성남시의 복지 정책 확대하는 걸 가지고 악마라고 저를 비난하셨거든요.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국민이 내는 세금을 최대한 아껴서 국방, 안보, 어떤 질서 유지에 최소한으로 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복지에 최대한 쓰라고 하는 건 헌법 34조 2항이 정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근데 그 의무 이행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포퓰리스트다. 뭐 예를 들면 악마의 속삭임에 공짜 좋아하느냐. 뭐 예를 들면 심지어 국민한테 복지 많이 좀 나태해진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런 분이 지금 핵심이신데 이분이 과연 진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분들이신가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지금 탄핵으로 그 지위를 잃는 거의 혁명적 상황에 봉착해 있고요. 그리고 곧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대통령을 만들어서 그 대통령으로 인해서 생긴 권력을 실제로 누렸고 그리고 이 상황까지 온 게 오로지 대통령 혼자만의 잘못입니까? 그를 만들고 그를 보유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던 그 집단들의 책임이 큰데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셔가지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 저는 신분 세탁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이 보기보다 뒤끝이 좀 있으시네. 제가 원래 뒤끝이 좀 많습니다. 제가 오면서 사실 유승민 의원님이 어떤 주장을 하시는지에 대한 제가 자료를 잠깐 봤는데 진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90% 일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잠깐 잘하는 얘기해 거야. 봐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노동권 강화, 분배 강화, 억강부약, 공동체 존중 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똑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 행동을 보면 이 서민 증세, 담배세 올리는 거 서명하셨죠. 뭐 했을 겁니다. 아마 법인세 감세하는 거 동의하셨을 거예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경제 악화, 경제 침체의 제일 큰 원인이 사실은 가계의 소득이 낮아져서 그런데 예. 그 노동소득 몫이 적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노동소득 몫을 줄이기 위한 이 노동법 개혁 4대 입법을 한나라당이 낼 때, 새누리당이 낼 때 아마 찬성하셨을 것 같아요. 문제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 행동을 보면 실제는 사회적 약자들, 다수 약자들에게 피해가 되는 조치들을 실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노동법 개혁을 하면서 실제로 노동법 개혁이라고 붙이잖아요. 국민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가짜 보수 얘기를 한 거죠. 먼저 이재명 시장을 좀 검증해 볼까요? 네. 예. 저부터 할까요? 그러시죠. 우리 이재명 시장은 대선 후보로서 이 감정 조절 능력에 약간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궁금증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저희 가족 문제는 사실 저는 이 공적 영역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 그야말로 부정부패 비리 아니겠습니까? 예. 이 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직자들이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개인적 불행도 불러왔고 제 가족한테는 철저히 이걸 통제했죠. 통제한 결과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는 시도를 실제로 뭐 엄청난 연계에서 많이 했고 그걸 제가 완벽하게 차단했기 때문에 가족 내 분란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정신적 요소도 개입해서 결국은 이제 어머니를 폭행해서 입원시키는 뭐 그런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제 녹음이 된 거죠. 또 한 가지 철거민 얘기 잠깐 드리면 저는 공적 권한을 가진 공직자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적 권한이나 자원을 불공정하게 행사하는 것 자체가 또 나라를 망치거든요. 근데 철거민 문제는 사실 두 번째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남시에는 아무런 의무도 없는 일을 성남시에 요구한 거거든요. LH에 철거를 당하고 성남시 보고 이주대책을 해내라고. 왜냐하면 시장을 괴롭히면 뭔가 다른 대안을 만들어줄 거다 이런 기대 때문에 한 거죠. 1년 6개월 동안 저를 괴롭혔는데 결국은 뭐 폭력 사태로 번졌고 그걸 또 다 찍은 다음에 제가 방어 동작을 이렇게 덮치니까 제가 손으로 막은 장면을 편집을 해가지고 때린 걸로 이렇게 해서 의회에다 틀었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다툼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실제로 분노해요. 아니 근데 제가 감정 조절 그러니까 사법연수를 마친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거였고 거기에 예를 들면 부정한 권력, 부패에 저항하는 건 제 몫이었다고 생각해서 예. 비타협적으로 싸웠죠. 그래서 또 전과도 생겼어요. 감옥도 갔습니다, 제가. 또 예를 들면 가족 문제도 생겼고 예. 철거 문제도 생겼는데 감정 통제를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게 이제 극단적 알겠습니다. 상황이 되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장점으로 인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좀 묻겠는데 뭐 내가 좀 단답형으로 물으면 이재명 오엑스로? 시장이 너무 곤란할 것 같고 네. 예, 근데 하나만 물어볼까요? 네. 작년 말 우리 국가부채 몇 조인지 알아요? 중앙정부 부채? 작년 말 기준으로 대개 한 160조 정도. 중앙정부 부채. 중앙정부 전체 부채. 네. 전체 부채 중앙정부 부채면 중앙정부 그거는 부채예요. 공기업문을 넣느냐 마느냐. 공기업 부채는 따로 있죠. 중앙정부 부채가 100조가 아니고 590조, 590조 5천억입니다. 400조에서 공기업 부채 얼마인지 알아요? 늘어났죠. 공기업 부채. 공기업 부채 얼마예요, 그러면? 공기업 부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500조가 넘습니다. 이 한전 팔고 뭐 팔고해서 한 14조 줄였다는데 500조가 넘고 12개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은행이 잘 못 내니까 매년 한 3, 40조씩 늘어나요. 늘어나는 구조예요.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대중을 부자, 빈자로 나누고 가진 자, 못 가진 자로 나눌 때 이 부자, 빈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 개념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늘 빈자가 많고 그리고 이 못 배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 같으면 이 민주주의를 이 티라니브 모조리티 다수의 폭정, 다수의 압제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으면요. 이 우리를 늘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은 편가르기를 딱 해서 나는 가난한 사람 편에 나는 그리고 못 배운 사람 편에 서버리면 인기 올라가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후안 페론이 집권을 했고 그래서 포르투갈도 망하고 아르헨티나도 망하고 다 망해요. 예. 세계적으로 망한 국가들 보면 전부 다 포퓰리스트들이 집권합니다. 내가 이재명 시장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런데 왜 내가 우려를 하는가 하면 성남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령 뭐 청년수당, 청년배당입니까?
이런 정책을 두고 우리는 성남시에서 해보니까 이거 다 전략하고 나서 뭐 다 하니까 중앙정부에도 다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가 부채가요. 예컨대 중앙정부 부채만 590조 5천억이고 공기업 부채 이게 작년 말 기준이에요. 올해는 650조입니다 이미. 그리고 공기업 부채 작년 말 기준으로 500조 훨씬 넘어요. 504조 정도 됐을 겁니다. 올해 아마 530, 40조 될 거예요. 거기다가 지방 공기업 부채, 지방 자치단체 부채는 말 것도 없어요. 서울시 23조잖아요. 인천시가 11조고. 이런 부채들이 빚덩어리예요.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 그 연금이라는데 연금 부채만 하더라도 엄청난 600조예요, 이게. 포퓰리즘이 오래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런데 네. 어떻게 작은 인구 100만의 성남시에서 시행한 정책을 두고 나는 중앙정부에서 이걸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 예. 이러니까 늘 중앙정부하고 성남시하고 충돌한단 말이에요. 이제 답변을 들으시죠? 제가 보니까 예. 이재명 시장이 너무 편가르기를 절대 편가르기 안 한다 그러겠죠. 제가 보기에는 편가르기 딱 해서 예. 가난한 사람에게 쓰고 그리고 못 배운 사람에게 써버린단 말이에요. 말씀하시죠. 네. 자, 첫째로 가난한 자 편 들었다는데 제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정치의 본질을 얘기한 겁니다. 억강부약, 강자의 형포를 억제하고 약자들을 부양해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바로 정치가 하는 일이죠. 그게 국가의 부여된 의무입니다. 다수의 약자들을 부축하는 일을 하는 게 정치가 하는 일이죠. 강자들의 형포를 막아야죠. 예를 들면 대기업들 지금 사내 일보금은 30대 재벌 750표 쌓아놨다는데 그런 거 예를 들면 순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정치가 하는 일인데 그걸 그렇다면 법인세 좀 원상복구 또는 증세하자. OECD 평균 수준으로. 그럼 1년에 15조 정도 거둘 수 있다. 누가 그랬습니까? 잠깐만요. 그런 수치 갖고 엉터리 수치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엉터리라는 법인세를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3%를 아니 2%를 더 올리면요 한 2, 3조 3% 올리면 예. 한 4, 5조 더 늘어납니다. 답변은 마치고 재벌 근데 10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다 이상해서 재벌 가잖아요. 기업도 아니신데 뭘 그렇게 흥분을. 아니죠. 수치는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500억 이상 440개 기업에 대해서 500억 이상 영업이익에 대해서 8% 증세하면요. 평균 5년 동안 8%를 증세를 내요? 법인세를? 그래봤자 OECD 평균밖에 안 됩니다. 영국 법인세가 얼마인지 알아요? 독일이 얼마인데요? 우리나라 10대 재벌이요. 법인세를 실효세율이 11% 내고 있어요. 지금 실효세율이 비과세 감면을 축소를 해서 실효세율이 지금 16점 몇 %입니다. 평균치가 그렇고 10대 재벌이 11%라니까요. 기재부 세제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답변을 하세요. 그거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수치 들이대면 이상한 정말 말씀하시죠. 곤란하죠. 자, 네. 저기 이상한 수치는 아니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12% 실효세율 내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참 통계상 그렇다니까 그러시네요. 그 잘못된 통계입니다. 어디서 아주 이상하게 안경을 하나 더 끼고 저도 보시든지. 공인이라서요. 이런 데서 말하는 거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확인. 실효세율 11%가 자, 어디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망한 나라들은요. 복지를 해서 망한 게 아니고 정치가 국가 권력자들이 부패해서 망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탈리아가 망한 게 복지 정책 때문에 망했습니까? 다른 유럽 국가보다 복지 더 많지 않아요. 왜 망했냐? 부자들이 세금도 안 내고 정치 권력 엉터리를 행사해서 사적 이익만 채우니까 결국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직접 판단할게요. 이탈리아가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알아요? GDP의 132%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그래서 이탈리아 정부가 내는 국채의 기본 이자가 7%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지금 망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바로 이전 지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지출이 뭔지 아시죠? 예, 잠깐만요. 예. 그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해서 이상한 답변으로 몰아가면 듣는 시청자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한테. 저런 식이 잘못 알고 있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재명은 공인인데.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 변호사님, 옆에도 경제 전문가가 있잖아요. 유승민 의원이. 변호사님 그러시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답변은 정확히 해야죠. 진짜. 정확한 수치에 이거에서 이탈리아가 뭐 자, 때문에 망했는데요. 잠깐만요. 정 변호사님. 진짜 보수는 예. 잘 안 듣는구나 그런 오해를 유발하게 돼요. 우리 실제로 할 때는 인정할 거 인정을 하고 우리는 하잖아요. 편집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가? 자, 말씀하세요. 라이브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망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많이 주어서가 아니라 국가 권력자들이 부패해서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가 뭘 많이 퍼줘서 국가 부채 얘기를 하시는데요. 성남시는 있는 세금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줄이고 체납되는 세금 철저히 관리해서요. 1인당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예. 100만 인구에 1,000억 정도의 추가적인 복지 정책을 한 거예요. 예. 이거 국가에 다 확대해봤자 5조 원입니다. 5조 원.
그게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죠. 지금 1년에 우리가 국채가 순정되는 것만 60조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5조를 더 해요, 그러면요? 아니 4대강이나 방위비리나 자원비리 이런 거 안 하면 안 4대강 얘기를 된다니까요. 왜 지금 여기서 합니까? 이거 창조경제 다음 얘기할까요? 대통령이 누가 전 등장할지 변호사님. 몰라도요. 최종 전 변호사님. 결백을 만나게 돼가 있습니다. 제가 좀 유승민 개입하겠습니다. 의원이 대통령이 되든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정부가 할 일 하나도 없어요. 돈이 없는데. 자,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그런 핵심을 얘기를 해, 지도자지. 아니요, 자꾸 잠깐만요. 이상한 소리 하는데 어떻게 지도자 소리를 듣겠어요? 전 변호사님, 검증의 시간은요, 좀 합리적으로 차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재명 시장이 잘못된 수치를 말씀하셨다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다시 근거를 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건 지금 뭐 당장 저희가 어떤 자료가 없어서 검증이 안 되는 것이라면 어차피 토론 끝난 뒤에 또 많은 분들이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론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뉴스룸에서 팩스 체크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인세 실효세율. 네. 근데 전 변호사님께서도 본인이 알고 계신 수치하고 다른데 이재명 시장께서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면 뭐 화가 나실 만도 하죠. 실효세율 11% 우리나라 역사상 존재한 제가 적이 없습니다. 중재하자면- 네, 장담하는데요. 예. 중재하자면 실제적으로는 법인세 그렇다니까요. 실효세율을 예. 전체 상장 법인으로 할 거냐, 10대 재벌로 할 거냐, 예. 이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그렇겠죠. 돌아다녀요.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10대 재벌도 그렇다면 11% 아닙니다. 두 분의 기준이 좀 다른 것이라면 그거 역시 좀 따져봐야 될 문제고. 제가 어디서 지어낸 게 아니고요. 저도 나름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정책 참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장자들 목 다 자르세요. 엉터리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성남시의 이런 짤막하게 좀 정리해 복지 정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재정 부실을 만들어가지 않느냐라는 것인데요. 예, 분명한 사실은 성남시는 증세할 권한도 없고 지방채를 늘리지도 않았고 정부 지원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거 가지고 빚 갚고 현재 복지 정책하고 지금도 예비비 3,400억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빚내가면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러시죠. 좀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 요즘 저를 포함해서 그 많은 정치에 좀 무관심했던 국민들이 이 국정농단이나 아니면 촛불 집회 등을 통해서 정치 또 그 다음 대선까지 좀 관심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님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은 부정부패 척결이나 아니면은 친일파 청산 또 재벌 개혁 이런 아주 시원하고 사이다 같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은 사실 한편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가,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가, 또는 기존의 그 기득권층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물음이 생기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2분 내로 답변 네. 정리해 주십시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죠. 쉬운 예. 일은 없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이렇게 지배했던 이 사회의 그 소수 기득권자들은 법을 도구로 사실 다수의 횡포를 도와가면서 자기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희망을 잃었죠.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기득권자들의 그 잘못된 구조로부터 얻고 있는 부당이득을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건 결국 기득권자들과의 대대적인 한판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거는 결국 뭐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 추진력으로만 가능하죠. 예. 그건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 결국 이때까지 살아왔던 과정 속에서 뭘 했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앞으로 할 일을 볼 수 있겠죠. 누구나 좋은 얘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좋은 정책은 다 한다고 했던 것처럼. 문제는 실행할 수 있느냐는 건데 결국 용기를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을 고르면 실제로 그건 가능하다. 예. 그리고 제가 실제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짤막하게요. 네, 짤막하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상처가 많은, 흠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그 흠이 생긴 이유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저는 기득권자 부패 구조가 싸우다가 생긴 상처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더 큰 권한이 주어지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점을 믿어주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아까 정말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공동체 등등 다 제가 하고 싶다고 한 얘기들이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 얘기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말씀은 좋았는데 국민들한테 모든 좋은 제안들은 다 했지만 실제 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그걸 할 거라는 건 어떻게 믿습니까? 저희들이 실행을 못했다는 거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가 바뀌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70년 동안 몸부림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보수가 완전히 새로운 구체제가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박정희를 거쳐서 박근혜에 이르는 저는 이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 전체를 봐도 그렇고 이 시장님도 그런 새로운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너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희들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믿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를 어떻게 믿어 한번 해봐 주시죠. 본인이 하면 되지 이걸 자꾸 아니 안 물어보는데 대답하기가 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리면요. 내가 할게. 어떻게 믿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좋은 얘기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첫째는 일관성입니다. 이때까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사드 배치 지역 가지고 전에 말 바꾸신 거 있더라고요. 말 바꾼 적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일관성에다 실제 실적이 있어야죠. 작은 것들이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뭐 고관 대작을 했다는 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동안에 성과가 없었다면. 작지만 이때까지 지나왔던 과정에 원칙이 뚜렷하고 바뀜이 없었고 실제로 맡은 일들을 제대로 했다면 미래에 대해서도 똑같은 신뢰를 갖출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지금 룰이 약간 이번 질문해 주시죠. 이 경제 말이죠. 네. 경제에 대해서 이제 저는 경제 성장도 중요하고 경제 정의도 중요하고 둘 다 똑같이 중요한데요. 네. 경제 정의는 어느 정도 해결 방법, 해법이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의 해법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런데 어디서 이제 이 시장님 하신 말씀 중에 공정 경제라고 말씀하시고 공정 성장이 아니고 네. 공정 경제고 경제는 공정하기만 하면 저절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봤습니다. 네. 근데 그게 과연 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거는 뭐 좋은데요. 그게 성장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우리 경제가 지금 저성장으로 완전히 꺼져가는 경제인데 이 경제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그 점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들었거든요. 네. 2분 이내로요. 네. 그 대공황 때 뉴딜 정책 당연히 아시겠죠. 대공황은 사실은 자유주의 때문에 온 것이고 그래서 해법도 답은 단순했죠. 첫째는 국민들 속에 돈이 흐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너무 한쪽으로 많이 편중됐다. 그래서 한 게 기업들의 합리적 공정 경쟁이 가능하도록 기업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죠. 시장 질서에 대한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공정하도록. 두 번째는 복지 정책을 처음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시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한 게 뭐냐면 가계의 몫을 늘리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처벌했잖아요. 즉, 이 사회는 지금은 성장을 할 수 없는 단계로 지나치게 많이 기회와 자원과 부가 독점되고 몰려 있죠. 이것들이 좀 광범위하게 좀 제대로 배분되고 제대로 활력이 그러니까 생기면 활력이 생길 거라는 거죠. 예, 분배만 열심히 하면 아니, 그런 건 성장이 아니죠.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들고 예. 기여한 만큼의 성과를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보장하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면 비로소 그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죠. 예. 그것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심각하다. 정말로 기발한 성장의 새로운 해법이 생기면 그거 하면 되죠. 문제는 이 대한민국의 유수한 인력들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돈을 투자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현실적인 대안은 뭐냐. 복지를 늘리고 노동의 몫을 늘리고 대기업 재벌 체제로 불리는 이 비정상적인 부당이득 구조. 약자 약탈 구조라고 하는 것을 고치는 게 알겠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 그걸 그렇게 부인하는 건 아니고 예. 저도 그게 다라는 건 아니고 제가 기본이다. 그거를 한 50%는 인정합니다. 그게 경제 정의고 공정한 거고 예. 그거 좋은데요. 저는 그거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걸로 경제 성장, 이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기는 힘들 거다라는 아니, 거죠. 그걸로 그래서 성장의 탈출한다는- 해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탈출한다는 게 하죠. 아니고 예, 두 분. 그것이 최소한의 기본인데 예, 이 기본조차도 안 되고 들었습니다. 있다라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자, 뉴스룸의 신년 특집 대토론 2017 한국 사회 어디로 가나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